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봉민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은 지난 2월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라는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강조해온 대로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미국을 세계 에너지 패권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긴 건데요. 최근 이란 공습과 하메네이 제거의 명분으로 이란의 핵개발 위험을 내세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석유 패권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을 벌일 때도 미국은 석유를 노렸었지만 석유 개발권은 결국 중국과 유럽 기업으로 넘어갔었죠. 전쟁까지 불사한 트럼프의 에너지 지배 구상,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파키스탄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한 이후 파키스탄 곳곳에서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향한 공격까지 발생하고 반미, 반이스라엘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현지 상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 6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메네이의 차남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란의 조화와 평화를 가져올 사람을 원한다면서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뒤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했던 것처럼 이란의 후계자 임명에 자신이 관여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또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하라고 촉구하고 이란 군경에겐 항복하라면서 그럴 경우 면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에 부과한 대체 관세에 대해서도 무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5일 미국 내 24개 주가 참여하는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소송을 낸 주들은 해당 법률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 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민주당 인사가 주지사나 법무장관 등을 맡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월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한 이후 현직 장관을 교체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 등의 총격에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미네소타 사태에다가 크리스티놈 장관을 둘러싼 호화 전용기 또 거액 광고 캠페인 논란까지 고려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걸로 분석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5일 현재로선 이란 관련 상황 때문에 3자 협상을 다시 시작하자는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자 협상이 이번 달 5일부터 9일 사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중동 사태로 미국과 회의 장소를 변경하거나 회담을 연기할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협상은 지금까지 3차례 열렸지만 결정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란의 무력 충돌까지 겹치면서 속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군인이 부족하면 징병제를 다시 도입한다는 독일 정부의 새 병역 제도에 대해 학생들이 5일 하루 수업을 거부하고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생단체 병역 의무 반대 학교 파업이 조직한 이날 집회에는 전국 90여 개 도시에서 약 5만 명이 참가했는데요.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공식 폐지했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병역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새 병역 제도가 도입된 뒤에도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정치권에선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오르면 오르는 것. 네, 트럼프 대통령이 5일에 이란과 군사 충돌로 인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거든요. 네. 전혀 우려하지 않고 있고 대이란 군사작전이 끝나면 가격이 매우 빠르게 떨어질 거다. 만약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것이지만 군사작전은 휘발유 가격이 조금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최근까지는 계속 휘발유 가격이 내려갔다라는 거를 자신의 경제 성과로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예, 그것과 좀 비교가 되는 발언이 나온 건데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시작된 이후에 글로벌 유가가 약 16% 상승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지난주 이후 27센트가 상승해서 갤런당 3.2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1년 전보다도 15센트가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중동 석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열려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란 해군은 바다 밑바닥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번 주 초에 트럼프 행정부가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패키지를 내놓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가 거의 끝나가는 이 상황에 나온 것은 유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원, 위험, 보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잠재적 해군 호위 약속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는 걸프 해역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을 공격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5일 시점으로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배럴당 81.01달러로 전장보다 8.51% 상승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2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네. 2024년 7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근데 휘발유 가격이 높아지면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에너지 가격, 특히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금 비서실장이 장관들에게 주문을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연방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 여름용 휘발유에 대한 환경 규제를 완화해서 에탄올 혼합 비율을 높이는 방안, 이렇게 다양한 대책이 검토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은 뭐 지금 강경합니다. 네. 뭐 협상 안 하겠다 네네. 이런 얘기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에 맞서고 있는 이란이 엿새째인 5일에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에 있는 미국 시설을 겨냥한 20번째 일제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이스라엘 본토 또 영내 미군 기지 말고 중동이 아니라 거길 넘어서서 코카서스에 있는 아제르바이잔까지 공격 범위를 넓혔습니다. 네. 한편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가 미국하고 2번이나 협상을 했는데 매번 협상 도중에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휴전을 요청하지 않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근데 왜냐하면 이란이 물밑에서 협상을 그런 요청했다 얘기가, 이런 예,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을 한 거고요. 네. 지금 미국 지상군이 이란 영토를 뭐 침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게 두렵냐라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아락치 장관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맞설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가 차도 살인. 네, 남의 칼을 빌려서 살인한다 이런 이제 뜻인데요. 네. 중동의 소수 민족으로 자체적으로 민병대를 구성해서 군사 역량을 키워온 쿠르드족의 전투원 수천 명이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진입해서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폭스뉴스가 4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8일에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이번 충돌 과정에서 사실상 첫 번째 지상전이 펼쳐진 건데요. 네. 그래서 이란에 미군을 직접 투입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쿠르드족을 이용해서 사실상의 대리 지상전에 나섰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같은 날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쿠르드족의 지도자들과 통화를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걸 사실상 시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란에 들어간 전투원 중에 상당수가 수년간 이라크에서 살고 있었던 이란계 쿠르드족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 아래에서 이 순위파고요. 쿠르드족이 소수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태를 틈타서 쿠르드족이 대규모 민중봉기 등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아제르바이잔계, 아랍계, 아르메니아계 이렇게 다른 소수 민족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이란 정권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쿠르드족의 이란 지상전 개시가 전쟁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쿠르드 세력이 이란에서 무장봉기를 본격화하면 이란 군이 병력을 분산 배치해야 됩니다. 여기를 막아야 되니까요. 네. 근데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방어선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네요. 네,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쿠르드족이 단독으로는 이란 정권을 전복할 역량까지는 없지만 아무튼 내부 혼란을 극대화해주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수행하기엔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쿠르드족이 단 한 번도 독립국가를 이뤄본 적이 없는 세계 최대의 소수민족입니다. 한 3천만에서 4천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미국은 부인을 하는데 쿠르드족은 이번 참전에 앞서서 미국과 이스라엘 쪽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을 걸로 관측이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 독립이나 자치권 확대를 논의했지 않았을까 이런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란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세거든요. 그리고 공군력만으로는 이란의 핵 미사일 능력을 불능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미국이 판단을 해서 미군 희생은 또 최소화해야 되니까 지상전은 해야 되고 그래서 쿠르드족을 지금 손잡은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동의 복잡한 민족 역사 갈등을 고려하면 네. 각국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지옥문의 서막일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쿠르드족이 이란, 이라크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튀르키예, 시리아 이렇게 인접국에 다 퍼져서 살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나라들도 이 쿠르드족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르드족의 동원은 벌집을 건드린 격이다라고 가디언즈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네.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음 키워드가 잔디 깎는 네타냐후. 네,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이익을 얻는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이란 최고 지도부는 물론이고요. 지금 레바논 헤즈볼라 같은 이란 대리 세력에도 명분을 갖고 지금 막대하게 타격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 내에 이스라엘 일극 체제를 굳히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전쟁 정치를 통해서 장기 집권 동력을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 국민의 80% 이상이 전쟁을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안보 위기가 높아지면 국가적으로 결속을 하는 분위기는 꼭 나타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주변 중동 국가와 군사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강경 노선이 힘을 얻었고요.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이란의 미사일 개발은 이스라엘 쪽에 즉각적인 위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은 특히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보 위기에 편승하는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 인생이 잔디 깎기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안보 위협을 뿌리 뽑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잔디를 깎듯이 주기적으로 군사 작전을 통해서 억지력만 유지하면서 통제가 가능한 긴장 상태를 이어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살짝 위협이 있는 게 도움이 된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적 수세에 몰릴 때마다 이렇게 이런 걸 동원해서 장기 집권을 해야 하는데 네. 특히 2022년부터 세 번째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뇌물수수 같은 개인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거든요. 네, 네. 사법부의 권한을 무리하게 축소하다가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로 이렇게 그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23년에 하마스가 기습
기습을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전시 통합 내각이 꾸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사퇴 압박이라든가 사법 리스크가 좀 미뤄졌거든요. 네. 그래서 전쟁이 멈추는 순간 네타냐후는 이걸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왜 기습을 사전에 못 막았냐 이런 책임론도 이렇게 지금 뒤집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작년 6월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이어서 이번 전면전 국면에서도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데 이건 종전 이후 불거질 정치적 책임론도 피하고 동시에 그렇죠. 이란의 위협에 맞서는 내가 전시 지도자다 이런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들어갔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가 샵 샌드 베런. 네, 배런을 해시태그. 네, 보내라라는 해시태그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란 공습 과정에서 미군이 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안에서 여론이 좀 안 좋아지고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미국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을 징집시켜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온라인에서는 이 베런 트럼프가 군복을 입은 모습을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여러 개의 합성 이미지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샵 샌드 베런이라는 해시태그도 주요 소셜 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베런에 대한 징집 요구는 공습 둘째 날이었던 1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발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전사한 미군들을 애도하면서 슬프지만 이번 전쟁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미군의 희생이 있을 것 같다. 전쟁이란 게 원래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특히 이게 영상 발언이었거든요. 네, 네. 굉장히 무덤덤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전쟁이 워낙 그렇다 이렇게 하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해도 네, 지금. 우리의 자식들이 죽고 있는데 그거는, 예. 공감력이 떨어지는 무례한 발언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정말 쏟아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베런의 입대를 촉구하는 패러디 웹사이트도 생겨났는데 이게 미국의 코미디 작가 토비 모턴이 만들었습니다. 네. 과거에도 극우 정치인들을 풍자하는 웹사이트를 여러 번 만들었는데요. 의회 동의도 없이 대통령이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비판 여론을 풍자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화면의 상단에 들어가면 미국이 강한 이유는 지도자들이 강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의 아들 베런은 아버지가 용감히 지휘하는 나라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 군복무는 명예며 힘은 유전된다. 이런 문구가 위에 서 있습니다. 예. 근데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병역이란 게 굉장히 예민한 주제다라고 인디펜던트지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1960년대 베트남전이 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징집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아. 4번이나 징집 유예 조처를 받다가 1968년에 면제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면제받았던 사유가 뼈돌기 진단이었습니다. 이 진단이 트럼프 대통령 아버지 건물에 입주했던 발 전문의가 호의로 내린 것이다라고 발 전문의 유족이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위 진단 논란이 크게 일었는데 다만 인디펜던트지는 베런은 아버지보다는 정당한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짚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미군이 안전 문제 또 장비 착용 문제 때문에 키가 입대 기준 중 하나입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그 육해공군의 최대 신장 제한이 203cm, 해병대는 198cm인데 키 제한이 있군요. 네, 베런 트럼프는 이미 키가 206cm니까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 면제가 되겠네요. 네, 되겠다. 이런 네. 얘기를 인디펜던트지가 짚었습니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무너진 마오. 네, 5%를 사수하지 못하고 5%대가 무너졌다는 건데 네. 이것은 중국 얘기입니다. 어제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네. 중국 정부가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4.5에서 5%로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게 5% 안팎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목표 설정을 생략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천안문 사태 직후인 1991년에 4.5% 이후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중국이 2022년에 성장률 목표를 5.5%로 제시를 했다가 2023년부터는 3년 연속 5.2, 5% 성장을 달성을 해냈는데 네. 이제 그것도 힘들 것 같다라고 자체적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성장률을 낮춘 직접적인 이유,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네.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위축 같은 경제 성장이 둔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구조를 재편해서 내실을 다지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뭐 국제 정세 같은 대외 변수도 고려한 전략이다. 이런 해석과 함께 이제는 저가 공세형 수출 모델이 한계에 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국의 별명이 전 세계 공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조업과 수출에 크게 의존을 했는데 이걸 생산과 소비 균형 같은 새로운 경제 구조로 전환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이렇게 중국이 수출 주도형 모델 의존도를 낮추면 이게 중국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산업계에도 또 그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처럼 중국의 반제품, 부품을 주로 공급하는 국가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중국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자국산 부품 채택을 늘리는 뭐 방식으로 공급망을 중국화해버리면 철강, 그렇죠. 석유화학, 기계 산업 등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성장률을 좀 낮췄는데요.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의식했는지 올해 국방 예산은 작년보다 7%가 늘어난 1조 9,096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406조 원이 책정됐습니다. 근데 중국의 국방비가 우리 돈 기준으로 400조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의 자립자강을 위한 연구 개발 예산도 작년보다 10% 늘었어요. 우리 돈으로 90조 5,100억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미국과의 첨단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겠다라는 중국의 의도로 분석됩니다. 네. 다음 키워드 여행할 땐 어깨 어때? 어깨를 좀 살펴보셔야겠는데요. 네. 일본에서 보행자들에게 고의로 몸을 부딪히는 이른바 어깨빵 사건이 잇따르면서 네네.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안전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주1 중국 대사관이 4일자로 공식 SNS 공지를 내렸는데요. 일본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고의 충돌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경계를 강화해달라고 당부를 한 겁니다. 특히 도쿄의 시부야, 이케부쿠로, 오사카의 도톤보리 정말 사람이 많은 곳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이 많은 번화가에서 주의하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일본에서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충돌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불특정 보행자에게 일부러 어깨나 몸을 부딪힌 뒤에 현장을 빠르게 떠나는 방식의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일본에서는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본 SNS에서 외국인 관광객, 특히 이제 중국 관광객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저 이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정말 이 네. 어깨 충돌되는 아이한테 그런 그냥 일을. 어깨를 네. 막 대던데요? 그리고 훅 지나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피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는 더 주의를 해달라. 네. 충돌로 피해를 입었다면 현장 사진을 남겨라.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해라. 이렇게 지금 안내를 했는데 일본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공격했지만 상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 원, 우리 돈으로 약 28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증거를 좀 수집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서도 확보하고 그렇죠. 민사소송 증거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여행 전에 단기 체류자들은 보험도 좀 가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 지금 당부를 했습니다. 아무튼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폴 영의 Every Time You Go Away 함께 듣겠습니다. Hey, if we can't solve any problem, then why do we lose so many tears? Oh, I saw you go again when the leading man appears. Always the same thing. Can't you see we've got everything going on? Every time you go away, you take a piece of me with you. Every time you go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유업계를 향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중동 사태에 폭리를 취하려는 주유소를 오늘부터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동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들의 귀국과 관련해 아랍에미리트에서 출발해 한국에 도착하는 민항기가 오늘부터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기 운항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올해 1월 경상수지가 132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33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 올라 6개월째 2%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음료, 과자 등의 단맛을 주기 위해 첨가하는 전분당을 제조 판매하는 CJ 제이지당과 삼양사, 대상, 사조 CPK 등 업체들의 가격 담합 협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를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암살된 이후 파키스탄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상황 어떤지 궁금한데요. 파키스탄 카라치 박성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현재 이 파키스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공격으로 하메네이가 사망한 뒤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를 비롯해서 라호르, 페샤와르, 퀘타 등 파키스탄의 전역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네. 특히 제가 있는 이곳 카라치에서는 시위가 더욱 격렬했는데요. 네. 시위대가 미국 영사관을 습격을 시도하면서 실탄이 발포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카라치에서만 최소 9명에서 최대 22명이 사망했으며 120명 이상이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카라치 주재 미국 영사관 가족들은 이미 파키스탄을 떠난 상태입니다. 네. 하메네이 사망 직후 종파를 초월한 애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두주 힌두 커뮤니티는 3월 2일 예정돼 있던 홀리 축제를 공식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X 등 소셜미디어에는 반미, 반이스라엘 성향의 게시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헤란 공습을 규탄하고 저항을 촉구하는 해시태그가 파키스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란이 시합하고 이제 이란 주위의 대부분 나라들은 순위파인데 이제 대립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파키스탄이 순위파가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반미 시위가 활발한 이유는 뭘까요? 파키스탄 인구는 2억 5천만 명인데요. 그중에 순위파가 대부분이지만 네. 10%에서 15%는 시아파가 차지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 인구수를 따져보면 3천만 명 이상입니다. 이란을 제외하고 세계 최대의 시아파가 있는 곳은 파키스탄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2년 동안 시아파는 강경 순위파의 테러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경 순위파는 시아파를 이슬람교 이단이라고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파의 리더라고 하면 이란은 시아파의 리더격입니다. 네. 그래서 파키스탄 내 시위는 시아파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대사관 임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외교관과 방문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대사관의 임시 폐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현재 이슬라마바드 미국 대사관과 라호르 카라치 총영사관은 오늘 3월 6일 금요일까지 모든 비자 예약이 취소한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여권 발급, 시민권자 서비스 등 모든 정규 업무가 중단되어서 수천 명의 비자 신청사와
미국 시민들은 추가 지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임시 폐쇄로 인해서 전국 여행객, 학생, 기업체 그리고 이중 국적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미국은 전국 소요 사태와 심각한 안보를 우려라는 이유로 3월 2일부터 파키스탄과 모든 정기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또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은 미국, 이란 간의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긴장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샥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화해일 상원 연설에서 파키스탄이 미국, 이란과의 대화를 이슬라마바드에서 중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는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이 긴장 완화를 위해서 외교 국방 차원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르 장관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합의는 했지만 미국이 여전히 테헤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저희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파키스탄도 뭐 영향을 받겠네요. 네, 이란 사태로 서아시아 지역이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란이 여전히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세계 석유 LNG 수송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데요. 거기를 그렇죠. 봉쇄하면서 전쟁 위험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은 파키스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경제적으로는 파키스탄과 이란의 연간 교역액은 약 30억 달러, 44조 원에 달하며 네. 주로 물물교환과 현지 통화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면 파키스탄의 에너지 공급과 국경 지역 경제, 교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안보 측면에서도 파키스탄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과 교전을 벌이고 있으며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파키스탄 탈레반 은신처 문제로 국경이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이란, 파키스탄 국경까지 흔들리면서 관리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에 종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파키스탄 인구의 10% 15%가 시아파 무슬림인데요. 네. 이란은 이들에게 영적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불안정해지거나 외부 압박을 받으면 파키스탄 내 시아 공동체가 더 강하게 결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파 간의 갈등을 자극할 수 있고 정부가 치안과 사회 통합에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됩니다. 과거에도 종파 갈등은 무장단체 활동과 연결되면서 폭력 사태로 이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란의 상황이 악화되면 이런 위험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태가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박성준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이라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란이 아니고. 예. 이란이 공격했는데 왜 이라크 이야기를 하느냐? 우선 한 가지 미국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네. 지난달 14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에너지 지배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아메리칸 에너지 도미넌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정권이 약간 구호 같더라고요. 이 위원회는 이 백악관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소개가 돼 있느냐? 에너지 값을 낮추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그리고 향후 100년 동안 미국 에너지 산업이 세계적인 선두가 되게끔 하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위원회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에 환경 규제, 뭐 기후 변화 막 이따위 것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못 파냈는데 앞으로 더 파낼 거야. 그리고 더 많이 팔 거야. 라는 네. 것이 정책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달 2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텍사스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을 해서 네. 미국의 에너지 지배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때 미국 언론 찾아보면 또 텍사스에서는 네. 미국 내에서는 텍사스의 에너지 지배, 또 자기네들 그 주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게 27일이었고 그 네. 이튿날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공격을 했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미 행정부에서는 이란의 핵개발 위험 때문에 공격했다. 이게 명분이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석유 때문이었다. 뭐 이렇게 명분이 여러 가지를 대는데 하도 다 이게
국제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네. 결국은 또 석유 노리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근데 그거를 딱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 일단 미국이 하는 게 네. 그 베네수엘라도 비슷한 작전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언론에서는 이란에서 베네수엘라까지 트럼프는 세계의 석유를 통제하길 바란다. 이게 비즈니스 인사이더 같은 언론에서 이제 나온 기사고 여러 군데에서 뭐 이런 분석은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도 주변에 보면 이런 말씀하는 분들 많죠. 네. 네, 트럼프가 이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1987년에 이미 대선 출마를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꿈을 꿨었는데 네. 그때 뉴햄프셔에서 한 얘기가 이란을 끔찍하고 끔찍한 나라라고 이제 묘사를 했었대요. 네. 그래서 그 나라 석유 일부를 우리가 장악해야 하는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87년부터 그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에도 뭐 베네수엘라, 이라크, 시리아, 쿠웨이트, 리비아, 쿠웨이트는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들의 자원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트럼프가 계속해서 되풀이했었고 근데 이게 2016년 1기 집권했을 때만 해도 트럼프가 다 우린 철수할 거다. 전쟁 안 한다. 네. 계속 그걸 내세웠었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워낙에 그런 좀 허언에 가까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는 백악관에서도 그냥 또 하는 얘기겠거니라고 네.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올 초에 베네수엘라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란에 공격하는 걸 보면서 이게 뭔가 미국 마음에 안 드는 나쁜 나라 자원은 다 미국 거야라는 네. 트럼프의 이 주장이 네. 이게 결국은 지금 그냥 하는 말이 미국의 아니었구나. 거의 행동 양식이 되어가는 것 같다. 좀 이런 느낌을 우리가 다 받게 되죠. 네, 이란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이다. 뭐 초반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 교체는 트럼프가 목표로 내세운 건데 공식적으로 네. 왜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느냐. 인도주의적 관심사는 아닐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자원을 뺏기 위한 거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려는 나쁜 나라는 이제 정권을 교체하겠다. 뭐 이란 상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정권을 교체한 다음에 그 나라 측은 그 나라 석유 팔아서 하면 되지. 뭐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한 그렇죠. 얘기. 네. 이거 다 이라크전 때 우리가 전부 다 들어봤던 똑같은 레파토리잖아요. 네. 근데 2003년에 이라크 전쟁하면서 네. 당시에 뭐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콜린 파월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그때도 석유 전쟁이라는 비난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석유 전쟁 아니다라고 단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네. 실제로 미국은 중동 석유에 의존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수입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보면 파월의 말이 뭐 사실일 수 있습니다만 네. 그 미국이 그 석유를 고스란히 가져가겠다라는 맥락이 아니고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어떤 나라의 에너지 자원 개발권을 장악을 하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파월의 말은 진실이 아닌 거죠. 근데 그래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라크 석유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파월의 말이 의도치 않은 진실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석유에 손도 못 댔습니다.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미국은 못 가져갔습니다. 그래요. 이라크 석유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이라크는 북쪽에 이제 쿠르드 자치 지역이 네. 있고 그 북쪽하고 그다음에 중부에 약간 있고 그다음에 남부에 대형 유전들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근데 쿠르드가 갖고 있는 거 말고 이라크 중앙 정부가 통제한 이 남부 유전들은 정말로 천혜의 유전들이에요. 지질 구조가 단순하고 또 저지대인데다가 전부 그 초대형으로 이게 아주 규모가 큰 유전들이 몰려 있는 곳이고 네. 인구도 없습니다. 지형도 평탄하고 그 생산 비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유전은 다 육상에 있는데 네. 또 거기 바스라라고 수출 항구가 또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수출하기에도 참 좋네요. 예, 너무 최고의 조건이죠. 네. 근데 그동안에 뭐 내부에 좀 불안정들도 있었고 또 인프라가 낡아가지고 이라크가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생산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네. 최근에 정치적인 상황도 사실 뭐 분쟁 같은 상황 이런 거는 없고 이제 정치 싸움이나 이런 거 정도지 그 상황도 좀 안정되고 그래서 이라크 전쟁 이전 수준이 한 하루에 많을 땐 한 800만 배럴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 거의 근접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안에서는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2위 생산국이 됐고요. 네. 이제 석유 의존도는 당연히 매우 높죠. 다른 제조업이 있기 힘들어요. 물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정부 수입의 90%가 석유에서 나오는데 예. 이 원유 유전의 소유권은 이거는 전부 다 국가가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한테도 민영화 안 했고 네. 그리고 국영 기업들을 만들어서 뭐 이라크 안에서 뭐 북부 석유회사, 중부 석유회사, 남부 석유회사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이 국영 기업들이 생산의 전 과정을 총괄을 합니다. 쿠르드 지역에서는 이제 쿠르드 자치정부의 천연자원부가 관리를 하고요. 그럼 이라크 안에서 외국의 그 석유 기업들은 없나요? 석유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라크의 국영 회사들이 유전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 권리를 갖고 있고 네네. 이 국영 기업들하고 뭐 서비스 기술 서비스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또 쿠르드 지역에서는 쿠르드 정부하고 생산 분배 계약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얼마 넘길 건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채굴이나 수출에 관여를 하는데 이제 여러 자료들을 이제 제가 어제 그 2024년, 2025년 계약업체 현황 자료를 보니까 중국 회사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네. 일단 여기 그 유나이티드 에너지 그룹이라고 UEG라고 부르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생산시설 맡고 있는 파이하 유전이라고 거기 있고 네. 그다음에 중국 석유 천연가스 주식회사 보통 페트로 차이나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여기 웨스트 쿠르나라고 1 유전이라고 하는 되게 큰 유전에 이제 거기에 관여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에리드라는 유전도 있는데 여기는 그 러시아의 루코일 그다음에 일본 회사인 인펙스 이런 데 관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방 기업 중에서는 쿠르드 지역인 이 북부의 키르쿠크 그 쿠르드 지역과 가까운 같이 네. 붙어 있는 이 키르쿠크 유전지대에서 이제 영국 BP가 개발 중이고 쿠르드 지역도 뭐 주로 BP가 많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천연가스는 어떻습니까? 천연가스 전이 따로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네. 많은 천연가스가 이제 유전에서 개발하다가 이제 유전에서 기름 뽑다가 부산물로 나오는 그렇죠.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걸 수반가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생산 좀 능력이 좀 모자라서 가스가 나오는 거를 그냥 공중에 태워서 날려보내는 너무 거예요. 예. 그건 이제 플레어링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 그 석유 이 기체를 포획을 해가지고 네. 액체로 만드는 예. 거 이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핵심 프로젝트들은 뭐 이라크 회사라든가 그 유럽에서는 쉘 그다음에 일본 미쓰비시 그리고 또 그 페트로 차이나의 모기업이 CNPC라고 네. 여기가 중국 서구 천연가스 집단공사 이제 국영 기업이죠. 뭐 이런 데들도 이제 액화 플랜트 이런 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프랑스의 토탈이라든가 또 쿠르드 지역에서는 여기 이것도 천연가스도 BP라든가 아니면 뭐 네. 아랍에미리트 회사들 이런 데 들어가 있고 수반가스가 아니라 아예 가스전, 뭐 아카스 가스전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 개발권은 이 한국가스공사가 갖고 있다가 여기 좀 잘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기업에 넘겼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그다드 북쪽에 있는 가스전도 여기는 뭐 이라크 회사랑 또 여기도 뭐 중국 회사가 같이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쭉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기업이 없네요. 이제 미국 기업 참여하고 있는 거는 뭐 어떤 플랜트 사업에 뭐 베이커 휴즈라는 회사가 이름 올린 거 정도가 눈에 띄는데 네. 이 주요 유전 중에 하나인 이 웨스트 쿠르나 1이라는 유전의 채굴권을 미국의 엑소모빌이 갖고 있다가 네. 2023년에 중국 기업들한테 넘겼어요. 이제 이게 좀 큰 거였는데 넘겼고 근데 이게 그 2003년에 미국이 이제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3년간 미 군정 통치를 하고 2006년에 이라크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네. 이때 새로 정부 출범할 때 미국은 무언가 자기네들 입김하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도 이미 이라크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어떤 책 같은 거 자료들 보면은 네. 이때부터 아무리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이라크 관리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채굴권 미국에 넘기면 다시 나라 뒤집어진다라면서 미국이 이거는 안 된다라고 했다라는 일화들이 나와요. 네. 네, 그러면은 미국이 이라크 전쟁이 석유 전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뭐 그거는 뭐 판단은 자유지만 어쨌든 미국은 이라크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자기네도 군인들 죽고 재정은 그렇죠. 탕진하고 그랬는데 결국 채굴권도 못 못 갖고. 건졌으니까 네. 석유 전쟁이라고 봐도 이거는 뭐 미국에는 너무나 실패한 전쟁이죠. 그 실패가 있었음에도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전쟁이 되풀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그래서 왜 대체 미국은 교훈을 얻지 못하는가라는 생각도 참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네. 미국 백악관 웹사이트에 지난달 24일에 올라온 글 제목이 트럼프 치하에서 미국의 에너지 지배가 되돌아왔다. 이렇게 또 올려놨던데 네. 네, 이 트럼프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라크전을 일으킬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미국의 딕 체니라든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도널드 럼스펠드 이런 사람들은 군수회사, 에너지회사에 본인들이 경영자 출신이고 그렇죠. 진짜 노골적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었던 사람들이고 네. 근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일했던 기업에 그 미국의 이제 국방부랑 계약 다 몰아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의 생각은 뭐 베네수엘라나 이란에서 미국이 뭐 정권을 교체한 다음에 에너지를 가져가겠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네. 지금 미국에 지금 석유가 남아 돕니다. 이라크전 뒤에 고유과 같은 상황도 아니고. 네. 그런데도 미국은 미국 것도 더 파내서 수출을 더 많이 해서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건데 이 트럼프의 에너지 지배라는 구상을 좀 단순화하면은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해서 네. 미국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점유율을 엄청나게 올리고 예.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 말을 듣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나 중동처럼 에너지 수출하는 나라들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있잖아요. 영향력을 감추니 없어질 수 없는데. 네. 그러면 에너지 수입하는 중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 항상 이거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앞으로는 미국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미국 말을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국가 에너지 지배위원회 설립에 관여했던 사람 뭐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뭐 우리 석유, 우리 가스, 우리 광물, 우리 석탄 이런 걸 우리가 다 풀어놓으면은 적대국에다가 엄청난 힘을 투사할 지렛대를 얻게 된다. 뭐 이런 구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축은 관세, 한 축은 에너지 뭐 예, 이렇게 뭐 그렇게 보시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예. 현실적으로 근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지금 이런 구상을 현실로 일부 이미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인도를 압박해서 러시아 석유 대신 베네수엘라 석유 지금 뭐 사게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윽박질러서 그 쿠바로 또 기름 못 보내기 위해서 또 쿠바를 지금 어렵죠. 고립시키고, 네.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는 그 중동 국가가 아니면서 이 오펙의 회원국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만약에 석유에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오펙에 대해서도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통제 권력을 좀 미국이 어느 정도 얻게 되겠죠. 그러네요.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벌써 팔고 있다면서요? 예. 근데 좀 최근에 좀 눈길 끌었던 뉴스가 네. 요즘 기묘한 움직임이 있어요. 그 니콜라스 마두로의 뒤를 이어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된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에 네. 바로 석유 산업을 민영화하는 법안들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석유 수출이 재개가 됐는데 원유 팔아 베네수엘라로가 받아야 될 돈이 이게 느닷없이 중동에 있는 그 카타르의 계좌로 넘어갔어요. 네. 예, 여기서 카타르가 왜 나와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다시 카타르에서 베네수엘라로 송금이 됐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카타르일까요? 트럼프의 주장은 베네수엘라가 옛날에 그 민영 기업들 그 국유화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재산을 도둑질했으니까 베네수엘라 거 다 우리 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당시에 그때 베네수엘라에 무언가 지분을 갖고 있었던 기업이나 국가들 다 똑같이 주장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거 다 우리 거다. 네. 그러면 그들이 지금 트럼프가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민영화시키면은 그러면 다 소송 내고 압류 그때 옛날 수십 년 전 우리 거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압류 요청하고 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일단 카타르로 돈을 보내서 일종의 보내고. 세탁한 거. 근데 이 과정이 너무 불투명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네. 무슨 계좌로 어떻게 보내서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베네수엘라로 재송금을 한 건지 투명하게 이게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해외 계좌를 만들어서 그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는 계좌로 미군이 압류한 자산을 이렇게 물론 압류도 문제입니다만 이 압류한 자산을 그쪽으로 어떻게 넘게 하고 팔게 하고 이런 거는
딱 부패한 정치인들이 할 법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뭐 트럼프의 개인 부패와 부패 의혹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무언가가 굉장히 불투명한 것만은 이제 사실입니다. 드러난 게 없으니까요.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고. 자, 그러면 이란 정부를 군사적으로 굴복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란의 자원을 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상대 국가를 어떤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지렛대로 하려고 사용하겠다. 하겠죠, 지금. 예. 근데 이란이 지금은 이제 석유 시장을 교란시켜서 한마디로 유가 끌어올리고 세계 경제에 타격 줘서 네. 미국을 압박하고 걸프 동맹국들 압박하는 이란 나름의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지렛대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은 이란의 전략은 일단 조금 많이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굉장히 피해를 보고 걱정하지만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미 세계 시장에 원유가 약간 공급 과잉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기름값이 더 올라가는 거는 이제 미국도 중간 선거 때문에 미국이 나서서 막으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란이 이제 이란 공습 직후에 미국이 이제 사우디 계속 움직여서 오펙이 생산량을 늘리게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일단 그거에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네. 생산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세계 시장에서 뭐 미국의 입김이 지금 먹히고 있다고 볼 수도 그런 있겠지만. 면에서는 네. 하지만 이 트럼프가 갖고 있는 에너지 지배 화석연료 중심으로 이 자체가 굉장히 구시대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기후 대응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가 그렇게 굴뚝 산업이 무작정 커지던 시대는 많이 지나가고 결국은 화석연료의 이게 증가하는 소비가 증가는 계속 하고 있지만 증가 추이는 둔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이 제일 위협이라고 하는 중국은 오히려 중국이 미래 오히려, 기술로 네, 재생에너지 그래서 쪽으로. 재생에너지로 막 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이것 아니건 간에 이 아이들 떼 죽은 거 화석연료 연관되는 거 이거는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수상원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